네, 정치는 팀킴 팀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만권 정치철학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주 월요일 빨리 돌아오죠. 네, 지금 밖에 비 오고 있나요 혹시? 전 나올 때 살짝 비가 왔었던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나올 땐 안 왔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오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이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요일이 좀 빨리 돌아오죠. 자, 우리 정치는 팀킴이 얼마나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에 또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자, 한번. 무거운 짐을 도 그렇죠. 뭐 요 자리가 좋은 게 그런 거야. 그냥 확 질러 보고 자 네. 달려봅시다. 자, 오늘 어떤 얘기할 거 우리 김은지 기자가 좀 발제를 해주신다면. 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 이야기를 좀 이번 주에 해보고 싶어서 준비해 왔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윤정훈 IBK 기업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상황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책임 총리제에 맞느냐 이런 의문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난다고는 했지만 밀려서 물러난 거지. 그렇죠.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심지어 그 사이에 한덕수 총리가 버텼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게 계속 윤핵관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본인이 물러나는 모양새로 이걸 좀 매조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책임 총리제에 반한다 이런 지금 문제의식인 거죠. 아니 사실 가장 가까운 비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장 같은 원래 경우는 총리한테는. 국무조정실장은 세트죠, 세트. 네, 국무조정실장조차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시키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책임 총리제를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뭐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책임 총리제가 얼마나 농담 같은 말이었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자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책임 총리제의 가장 큰 핵심이 인사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인사권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한테 갔고, 그래서 자기가 주위에 정말 자기가 좀 마음 믿고 뭘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임명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뭐 안 된 사건이라 뭐 책임 총리제라는 이 말이 얼마나 뭐 대통령이 계속 의지를 강조했지만 내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이었는지 그냥 드러낸 단적인 사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책임 총리까지 갈 것 없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생각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이제 그쪽 표현을 따르면요. 왜 이렇게 청기를 두서라고 그러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줄 또 알아요. 마치 그 시절에 검찰총장을 안 했던 듯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예요. 차라리 네. 뭐 국정 철학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의 다른 버전의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 지냈다가 아니라 그렇죠. 수석을 지내면서 실패한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요걸 강조를 한 걸로 그냥 그렇게 열을. 네, 근데 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어떤 가장 반하는 상징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책임 총리제라는 게 뭐고 대통령이 공약했던 바와 이게 어떻게 좀 다른 식의 지금 삐그덕거림이 있는지를 좀 말할 수밖에 자, 없는 한번 거죠. 지금 그럼 짚어보. 일단 먼저 대통령이 공약한 바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치개혁은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2월 25일 정치 분야 TV 토론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때 이제 정치개혁안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당시 후보들이 다들 제도개혁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결선 투표, 대통령 임기 조정을 하고 중임제 하겠다. 국회 총리 추천제 하겠다. 이런 식의 정치개혁, 지금 한국 사회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협치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싫어요 경쟁을 하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한 진단들을 각자 하면서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각자 해법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유일하게 의지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공통 질문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선거 앞두고 늘 이런 권력구조 개헌 담론들 나오는데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일, 총리 할 일, 장관 할 일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만 해서 분권용으로 일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양심에 따라서 서로가 협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상황이
지금의 예견까지도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할 일만 딱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내가 일 딱딱할 땐 거 좀 한번 좀 시켜줘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도화하지 못하고 의지에 기댄 정치개혁 아니라고 하는 게 아까 김만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이 말뿐인 것이었는지를 좀 보여주게 되는 장면이 임기가 시작한 지 정말 이제 한 달 지났으면 아니 한 달 아직 안 여기서 지났죠? 여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 아니 의지한 사람들은 있을 텐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문제였던 게 요번 사례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힘이 없었던 건지 의지가 없었던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총리 말이에요 총리. 총리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이 총리가 이걸 하고 싶었으면 뒤에서 대통령이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분은 좀 이따 짚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짚을 부분이 있고 지금 총리로만 한정을 하면 아 내가 좀 데리고 일 좀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를 결국은 끝내 관철을 못 시켰잖아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총리가 갖고 있는 그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책임 총리 백날 이야기 해봤자 결국 의전 총리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그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뭐 실제 그 헌법상의 권리를 보면 헌법상에 뭔가 이렇게 총리에 대해서 많은 권리를 확보해 놓은 듯이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해임권에 대한 제한이었거든요, 아예. 그래서 헌법에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언제나 해고하고 싶으면 바로 해고시킬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이제 큰 문제는 또 뭐냐라고 하면 임기 자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임기 자체가 없어 놓으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보좌직이냐 아니냐, 뭐 독자적인 권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가지고 헌법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결정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내용이 들어보면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지만 행정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그냥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 가지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백날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뭐 보장하겠다 안 하겠다 해봤자 뭐 소용도 없는 이야기고요. 사실 뭐 우리 인사 이야기만 해도 다시 모든 권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권력은 누구를 임면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리고 임명하고 면직시킬 수 있는 권리인데 실제 거기에 관해서 국무총리에 대해 더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 이번에 이 인사 나중에 우리가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인사 뭐 이렇게 관리하는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건 뭐 안 준 거죠 사실은. 예, 그 구조 자체가 전혀 국무총리에게 책임 총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리 자체를 주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책임 총리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게 이제 그 판가름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이번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공개적으로 지금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이건 사실은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놓고 보면 인사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물밑에서 아니되옵니다. 한번 제고해 주세요까지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대놓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고 그걸 또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결국은 알았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상징하는 게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바로 이 장면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단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인사와 관련해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버리면서 거기에 이제 당내 인사들이 가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사적 제거 말씀입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당의 어떤 불만들 총대를 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아주 일차적인 해석이고요. 오호.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규모가 과거보다 줄었는데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행정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내 인재를 일종의 스펙업. 근데 그게 꼭 자리를 나눠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재풀을 키운다는 점에서 당에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당정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sa람들을 키우고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규모를 줄인 것뿐만이 아니라 당과의 일종의 좀 관계성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규모도 줄인 데다가 거기에 상당 부분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인사들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불만을
대통령한테는 직접적으로 지금 토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 정권 초이다 보니까 더욱더 대통령의 그립이 세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윤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자리를 가게 됨으로써 너 잘 걸렸다 이렇게 된 거죠. 약간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해석인데요. 울고 싶던 자에 이제 뺨 때려줬다 이거군요. 네, 게다가 또 윤종원 수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 좀 비토가 좀 있는 분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번 기회에 좀 당의 힘을 하나 보여줬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단편적인 일차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약속은 실제로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좀 못 지켜질 약속이었다라는 지점들을 짚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아니 뭐 이게 사실 이게 그 책임 총리제는 저는 이게 제도화되지 않고 이제 않는다면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은 불가능한 제도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헌법상에서 어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할 때 아예 제한이 없고 임기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임기를 보면 거의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자리고 거기서 뭔가를 책임지고 뭔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이게 계속 인사권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인사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그래서 아까도 시작할 때 이건 되게 농담에 가까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사례가 그런 사례를 보여준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제도적 분권 없이 권력자의 의지로 나누어지는가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모든 권력자들이 왜 망하느냐라고 하면 권력을 나눠주지 못해서 망하거든요. 권력은 다가갈수록 그 권력은 자기한테 집중시키고 시키고 싶고 자기한테 모으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분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제도적 분권 없이 내 의지로 그거 하겠다? 그거 할 수 있으면 전 성인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 그래서 제도적 분권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정치에서 이건 뭐 이 개개인의 사람에게 권력자에게 그걸 맡겨서 권력이 나눠질 수 있으면 권력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한 적이 아예 안 했었겠죠. 그래서 이 제도적 분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잘라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항상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 그 특정 실세가 등장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제 김만권 박사가 말씀 아주 재미난 부분인데 권력 분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력 독점이 나타나면서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냥 열받아. 이러면서 치받고 이러면서 분란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이제 그 계기가 되는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많이 드러나는 건데. 근데 저는 좀 그 하나 아까 이제 그 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총리 힘 말고 대통령의 힘인데요. 내정까지 했었잖아요. 윤종원 그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까지 했는데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공개 반발을 하니까 결국은 없던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단순한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해갖고 찍어 누르면 어땠을까? 근데 왜 그게 안 됐을까? 이런 상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당내 당청사 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당 정사의 당용 사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용당. 아니 무슨 이게 아직도 중국 영화 제목 다 뭐 당상대용 같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름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지금 용당. 용당. 네. 또 저희가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원래 보통 당을 앞에 쓰긴 하는데요. 발음이 안 좋다고 하니까 용당 관계에서 용당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제 반발을 했을 때는 대통령실도 좀 눈치를 보긴 했습니다. 아직 그래도 한덕수 총리가 첫 인선이고 이것도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어서 계속 좀 시간을 끌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왜 한 번 일해본 사람하고만 일하려고 고집을 피우시냐. 그러니까 굉장히 센 톤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힐난이거든요. 공개 저격을 한 거죠. 네, 이제 그 정도 발언까지 가니까 결국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됐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요. 예. 거기다가 대통령실은 뒤에 빠져 있었죠. 그냥 알아서 정리하세요라는 식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권자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잖아요. 국무조정실장도. 근데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이건 너무 어려운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이게 뭐 확신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예견된 사태는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미 선거 이전에 국민의힘이 자체 후보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실 지금 대통령을 불러들였고 그걸 불러들일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힘에 대한 소속감이나 어떤 정당 통합감이나 그런 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갈등은 예견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고, 전 그래서 대통령이 더더욱더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 중심의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대통령과 당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되게 나중에는 중요해질 것 같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당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파워게임 양상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그 파워게임이 좀 그렇게 크게 번지진 않고 정권 초이다 보니까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것들은 좀 관전자들한테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책임 총리제는 아니다. 예. 지금 나타난 불가지 문제 이렇게 이제 일단 중간 정리를 하고, 하지만 확실한 책임 장관은 있더라. 요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이제 책임 총리 이야기하면서 책임 장관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책임 총리 하에 장관들도 내각에서 각자의 그립을 가지고 차관을 자기가 추천할 그렇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게 핵심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책임 총리제 같은 경우에는 권한 주지 않고 책임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장관이 굉장히 부각됨으로써 이것이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 5년을 좀 가늠하게 할 정도의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 특정 장관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한동훈 장관이죠. 그런가요? 그분이 그렇게 힘이 세신가요? 점점 더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실제로도 대통령과 아주 측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징계 판결문에 직연이 있다라는 워딩으로 들어갈 만큼 공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분인데요. 예. 이제는 그 사적 인연을 뛰어넘어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권한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이게 법무장관 밑에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긴 것 자체가 저는 내각 책임제 그 책임 총리제를 하고 싶은 의도가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인사가 제일 중요한 권리인데 그 인사 기능 자체가 사실은 국무총리실 밑에 인사혁신처가 있잖아요. 인사혁신처가 있으면 그걸 돌려서 인사 검증하고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국무총리가 정말 어떤 책임 총리로서의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데, 제청권도 갖고 있고. 그렇죠. 제청권도 갖고 있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검증하고 필요한 사람을 장관으로 제청하고 그런 걸 순으로 가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책임 총리제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있는 인사혁신처를 무시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 장관 아래 맡긴다? 이건 권력을 뺏어서 그걸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총리보다 장관이 더 힘을 세게 만들어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부 행정부 내에 각 부처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각 부서의 수장의 지위의 동등성을 인정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행정부의 특정 부서가 행정부의 특정 부서에 다른 부서들이 종속되는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 부처 간의 지위 동등성의 문제에도 엄청난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 자체를 법무장관한테 준 게 큰 문제인데, 실제로 검찰 대통령, 검찰 법무장관 시대에 검찰과 인사 검증 기능이 만나면 어떤 정부가 탄생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맡게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단순히 행정부 공직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관, 대법관까지도 다들 이제 검증하는 대상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3부 위에 그 검찰 조직이 위에 가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우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지 않겠다, 칸막이를 확실하게 치겠다, 차이니스 월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뭐 정부조직법을 어겼다, 헌법
에서도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들 격파해 가면서 무리 없이 그리고 되게 속도를 내면서 하고 있어서 과연 그런 문제 제기와 우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나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일단 한동훈 장관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에 대해서 당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얘기 좀 들어봤어요?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어떤지? 당연히 이제 지금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여야 사이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정파적인 경쟁과 혹은 뭐 견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공개적으로 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어떤 플랜이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자기의 후계자를 키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일정 부분 견제와 의심의 목소리를 안에서 내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현대 정치사에서 정권 초반의 실세가 차기 대권을 거머쥔 전례가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단 한 번도 불린 없어요. 사람은 끝이 단 안 한 좋다. 번. 예. 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권의 보통 이제 아이콘 하면은 초기에 어떤 그 이제 힘이 실렸던 뭐 그 총리가 되든 누가 되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뭐냐면 정권을 재창출하면서 그 사람이 말 그대로 후계자 내지 어떤 뭐냐면 상징 실세가 됐던 사람이 다 차기 대권을 맡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엔솔러지님께서 세자 책봉이 너무 빠르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이때까지 우리 역사적 패턴,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저는 이거 뭐 저도 이게 그렇게 될 거라는 역사적 패턴만 보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 그런데 결국은 저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대통령이 당에 맞서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대통령과 당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거고, 근데 인사권을 이런 방식으로 쥐게 되면 저는 당이 밀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진짜 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켜서 저는 의회가 계속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이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이게 엄청난 사찰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생각하면 인사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다 열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다 열어보고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쉽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건 정말 잘못 세팅하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다 반대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박랑보도님이 그렇잖아요.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동훈 장관과 로버트 케네디랑 비교하는 기사도 있던데요.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아니, 보진 못했습니다. 예. 네. 예. 이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지점에서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는 좀 가늠이 되긴 하는데요. 여튼 근데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권 안에서의 구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건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혹시 이제 어떤 그 지도부가 교체가 되느냐, 그래서 누가 그러면 당 대표가 되느냐가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마침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는 구도가 뭔지가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최종 판단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네, 뭐 그런 지점도 클 텐데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제 권력 차기 구도를 만드는 지점에서 뭐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다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보통의 권력자들은 나는 아닐 거다, 나는 예외일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수많은 전례를 깨고 당선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바로 대통령 선거를 첫 정무직 선거로 도전했는데 당선이 됐었고, 거기다가는 보통은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깨졌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경험들이 소위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차기 주자를 만드는 것도 나는 예외일 수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이색적인 현상이 뭐냐면 정권 초기의 실세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면 비제도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거리, 그거에서 그냥 그 세간에서 이 사람이 실세돼 가지고 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근데 지금의 양상은 좀 다르죠. 대통령이 거의 제도화해 가지고 특정 장관에게 힘을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실세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실세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런 점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요. 시스템화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청와대가 했던 민정수석 기능을 없앴고 오히려 내각에 그걸 가지고 와서 미국식 FBI 기능을 하게 만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전부 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인쇄기획관, 인사비서관이 다 검찰 출신이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지금 인사검증당 법무부 아래도 이제 결국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마지막 검증을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게 되는데 거기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쭉 보면 굉장히 좀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저는 없죠. 거기에는 일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자의식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라냐면 평생을 검찰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인력 풀이라고 하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인력 풀을 어떤 식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주변의 어떤 추천이든 조언이든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뭔가 장난질이 들어오면 곤란해진다라고 하는 경계심. 이것이 결국은 인사 라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딱 삐끗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경계심이 결국은 자기 직할을 더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오히려 그 경계심이 오히려 더 큰 부패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체크앤밸런스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직급에 다 모여 있다. 사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서로 체크앤밸런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출신이 같아가지고는 비슷한 사고방식과 비슷한 인물 그룹에게 호의적이거나 혹은 적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다. 그 우려들을 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계속 이제 정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판에 대해서 좀 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그 김은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모든 권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체크 앤 밸런스인데 지금 여긴 체크만 있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좀 이게 저는 정말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 국가가 이렇게 한쪽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 집중이 될 때 얼마나 그 국가가 이제 이게 사실은 부패를 제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느낌이 저는 이게 인정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사실 콜린 클라우치가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 포스트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실상 부패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당화된 법적 절차를 만들어서 이게 마치 승인을 받은 양 만들어 놓는 정당성의 승인을 받은 양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민주주의 포스트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런 현상이 옛날에는 이게 되게 정치적 영역에 많이 머물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너무 공개적으로 정치적 영역에까지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다만 하나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 출석하게 되어 있는 의무가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에 관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계속 나오냐 마냐 이걸로 좀 싸운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국회 출석을 해서 이 이야기를 따져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 과정상에서 무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건 완전히 정치 공학적인 얘기지만 인사가 앞으로 계속 있게 될 거고 인사가 논란이 되면 될수록 한동훈 장관은 계속 빠져들게 돼 있다. 그거는. 그다음에 인사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검증 과정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될 거다. 하나는 해당 상임위와 또 한 가지는 법사위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인사 검증 요 따위로 했냐고 네. 또 법사위에서 계속 물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요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용당 관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영어를 저희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지방선거 후에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당 대표의 교체가 있게 되는지 요것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힘을 윤석열 대통령이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요 점 하나. 그다음에 또 용당 관계에 있어서 이 대표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려고 하는가. 요 두 가지가 이제 대표를 누구로 미느냐를 보면은 다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되면 용산, 법무부, 당 이렇게 이제 삼각구도에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그림을 완성시키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요게 이제 대충
가닥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남은 게 결국은 당 대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책임 총리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책임 장관은 확실한 것 같다. 네, 용단 관계에 괜히 총리 등만 터졌다. 총리 지금 불쌍합니다. 아주. 그렇죠. 전 그래서 이게 다음 국무조정실장을 누구를 걸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복수 혈전에 나설 것인지 안 나설 것인지 별로 나설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지켜보시죠. 예, 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 검증 말고 또 하나 이제 과정이 더 있게 되네요. 이제 당의 검열이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참 재미난 건가 국면이 아무튼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좀 커지고 있다. 정리는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정치는 팀게임 마무리할까요? 혹시 좀 못한 말씀 없으시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김만권 박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